안녕하세요. 저는 홀로서기에 성공한 50대 여성 김성미라고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한 남자만 바라보고 살았어요. 남편을 믿었고 시댁의 도리를 다했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친정어머니께서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시집살이 힘들어도 참고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나중에 복 받는다.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그래서 억울한 일이 있어도 꼭 참았고 서운한 일이 있어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남편이 조금 이기적이어도 원래 남자들은 그렇다고 생각했고 시어머니가 구박을 해도 어른이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친정 경조사에 빠져도 회사 일이 바쁘겠거니 했고 시어머니가 친정을 깎아내려도 원래 시어머니들은 그렇다고 넘겼습니다. 제가 참으면 가정이 평화로울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저는 모든 진실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25년) 동안 저를 속여온 남편의 진짜 얼굴을요. 그제야 알았죠. 어머니의 말이 틀리기도 한다는 걸. 요즘 세상에 참고 살면 화병과 뒤통수 말고 얻는 게 없다는 것도요.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착하기만 해선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사람의 본성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어떻게 그 인간의 가면을 벗겼는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8살에 결혼했어요. 남편은 중견기업 대리로 일하고 있었고 성실하고 믿음직스러워 보였습니다. 첫 만남부터 저한테 잘해줬거든요. 데이트할 때마다 문을 열어주고 무거운 집은 본인이 들고 항상 제 안쪽으로 걸었어요. 성물씨, 난 평생 당신만 바라볼 거예요. 당신이 힘들면 내가 다 막아줄게요. 그 말을 믿었어요. 순진하게도. 상견례 때 시어머니도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어요. 그때는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참 복스럽게 생겼네. 살도 좀 있고 인상도 좋고. 우리 아들 잘 부탁해요. 이 녀석이 좀 무뚝뚝해도 속은 착해요. 그때만 해도 좋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친정어머니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상견례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거든요. 우리 성미 시집 잘 가게 생겼다. 시어머니도 좋은 분이시고 사위 될 사람도 듬직하고 엄마 이제 걱정 없다. 친정아버지는 작은 토목회사를 운영하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현장에서 뼈 빠지게 일하시면서 회사를 키우셨습니다. 평생 땀 흘려 일하시면서 재산을 모으셨지만 항상 검소하게 사셨어요. 비싼 차 한 번 안 타시고 해외여행 한 번 안 가시고 오직 가족만 생각하는 분이셨습니다. 사위가 된 남편을 아버지는 친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명절마다 용돈 100만 원씩 챙겨주시고 좋은 코트나 구두도 선물해 주셨거든요. 아이 사위, 이거 입어봐. 요즘 젊은 사람들 이런 거 입던데. 우리 딸 데리고 다닐 때 입으라고. 아이 장인어른, 이렇게 비싼 걸. 아유, 감사합니다. 비싸긴 뭐가 비싸. 내 딸 잘 챙기면 그게 효도야. 아버지는 사위 앞에서 항상 웃으셨어요. 딸을 좋은 남자한테 보냈다는 안도감 때문이셨겠죠? 내 사위가 딸 잘 챙기니까 든든하다. 자네한테 딸 맡기니까 마음이 놓여. 앞으로도 우리 성미 예뻐해줘.
남편도 저희 친정아버지 앞에서는 꼬박꼬박 인사하고 좋은 사위 역할을 했습니다. 허리 90도로 숙여서 인사하고 식사 때는 어른 먼저 수저 드시게 하고 떠날 때는 차까지 배웅해드리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건강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효도 많이 하겠습니다. 두 분이 건강하셔야 저희도 마음 편하죠. 그때는 정말 너무 행복했고 남편의 행동에 어깨가 으쓱했어요. 다들 시집 잘 갔다며 좋아해줬고요. 부러워했죠. 근데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친정 재산을 떠보는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나저나 장인어른이 사업하신다며 토목업이면 꽤 모으셨겠네. 땅도 있고 건물도 있고 그러실 거 아니야. 글쎄요,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외동딸인데 모르긴. 나중에 다 물려받을 거면서. 시어머니 눈이 번뜩거리던 게 아직도 기억나요. 그때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시어머니의 그런 관심과는 다르게 남편은 점점 시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습니다. 시댁 경조사엔 무조건 참석했지만 친정 일에는 늘 바쁘다는 핑계를 대면서 안 가기 일쑤였죠. 여보,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아버지 생신이야. 같이 가자. 아유, 미안해. 회사 일이 있어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다음엔 꼭 갈게. 다음에? 생신이 다음에 또 있어? 그러니까 그럼 저녁에 잠깐 들릴게. 일찍은 힘들어. 결국 그날도 안 왔어요. 회사 회식이 잡혔다나요? 다음은 항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생신에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케이크를 사러 가더군요. 어느 날 친정에 갔다가 아버지와 단둘이 있게 됐어요. 어머니가 잠깐 장보러 나가신 사이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갑자기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어요. 상미야, 너 요즘 사는 거 괜찮아? 아버지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다, 아빠가 괜히 그랬다. 신경 쓰지 마라. 아버지는 그렇게 말끝을 흐리셨어요. 평소에 말씀이 없으신 분이 갑자기 저런 말씀을 하시니 이상하긴 했어요. 그때 저는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사위를 너무 걱정하시는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그때 아버지 말씀에 귀 기울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그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남편과 처음부터 이혼을 생각한 건 아니었어요. 어디 결혼하면서 바뀌지 않은 남자 있겠어요? 그런 생각이 처음부터 깨졌던 건 시어머니 환갑 때였어요. 시어머니 환갑이 되기 2달 전쯤 남편이 저녁 먹다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표정이 굉장히 진지하더군요. 여보, 어머니 환갑이잖아. 좀 크게 했으면 해. 호텔 연회장에서. 아무래도 이런 건 의미가 중요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면 되지 않을까? 저는 밥을 먹다가 놀라서 숟가락을 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3천만 원이라뇨. 그때 우리가 저축해놓은 돈이 5천만 원도 안 됐어요. 근데 그 돈 중에 절반 넘게 시어머니 환갑에 쏟아붓자는 이야기에 밥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3천만 원? 여보, 우리 저축이 얼마나 있는지 알잖아. 그건 너무 무리야. 어머니 평생에 한 번뿐이 환갑인데 그것도 아까워? 자식된 도리로 효도 좀 하겠다는데 당신이 막으면 이러니까 고부 갈등이 오는 거야. 어머니도 며느리가 이런 생각이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남편 목소리가 높아지더군요. 밥 먹다 말고 목소리를 높이는 건 처음이었어요. 저는 순간 화가 났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화를 내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설득을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누가 아깝다고 했어? 그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말하는 거잖아.
1,000만 원 정도로 하면 안 될까? 그 정도라도 괜찮은 데서 할 수 있어. 1,000만 원? 그게 무슨 환갑이야. 창피하게. 친척들 앞에서 고개를 못 들겠네. 남편은 코웃음을 쳤어요. 그 표정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표정이었거든요. 그 순간 친정어머니 환갑때가 생각났어요. 그때 남편이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여보, 그 부모님 연세가 있으신데 무리하게 할 필요 있어? 어르신들 피곤하시잖아. 조용히 가족끼리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진짜 효도지. 그 말에 저는 약간 서운했지만 이해는 할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옛날에 사람들 수명이 짧을 때야 환갑이 중요했지, 요즘에는 기대 수명이 80에 가까우니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 환갑에 신경은 좀 쓰고 싶었는데 남편이 그리 말해서 칠순이는 더 신경 쓰겠다고 생각하며 남편의 생각대로 진행했어요. 친정어머니 환갑에는 작은 한식당에서 조촐하게 환갑상을 차렸습니다. 가족들만 모여서 식사하고 케이크 자르고 사진 찍고요. 친정어머니는 저희 입장을 더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더 성대하게 해주고 싶었다고 이야기하자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미야, 내 환갑에 돈 너무 많이 쓴다고 했으면 내가 안 하겠다고 했을 거야. 너희들 아직 앞길이 9만인데 이 늙은 사람 환갑에 무슨 돈을 많이 써. 난 그냥 가족들 모인 것만 봐도 좋아. 그리고 요즘에 환갑은 잔치도 아니지. 칠수는 돼야 진짜 경사 아니겠니? 정말 너무 감사한 말이었어요. 그렇게 친정어머니 환갑 때는 정말 돈 500만 원도 안 썼어요. 잔치 같은 것도 하지 않았고 친척들과 한정식에서 식사만 했거든요. 식대도 많지 않았고요. 가족들 40명 정도만 모여서 식사하고 끝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호텔에서 하자 자기가 한 말도 떠올리지 못하는지 남편은 저를 불효 며느리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남편 눈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그러면 그때 우리 엄마 환갑은 왜 조용히 하자고 했어? 어른들 피곤하시다며. 그건 상황이 달랐잖아. 우리 어머니는 뭐가 달라? 똑같은 환갑인데 뭐가 다르냐고. 남편은 말문이 막히는지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변명거리를 찾는 것 같은 모습에 저도 점차 실망하게 됐습니다. 우리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잖아.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나 키우시느라. 우리 엄마는 안 고생했어? 우리 엄마도 평생 일하셨거든? 옛날에 IMF 터져서 건설업이며 토목업이며 다 부도나고 망할 때 우리도 똑같이 힘들었어. 빚 갚고 여기까지 온 게 쉬운 일이었겠어? 그건 그렇지만 뭐? 남편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야, 왜 이렇게 따지고 들어? 내가 우리 어머니 환갑 크게 하겠다는데 그렇게 잘못이야? 내가 자식인데 왜 못하게 하는데? 따지는 게 아니라 공평하자는 거야. 당신 어머니 환갑은 호텔에서 3천만 원, 우리 엄마 환갑은 식당에서 500만 원? 이게 말이 돼?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우리 엄마랑 네 엄마랑 같아? 우리 엄만 당신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저도 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면 뭐가 다른데? 똑같은 어머니야. 내 엄마도 당신 장모님인 것처럼. 남편이 밥상을 탁 치더군요. 그릇이 달그락거렸어요. 진짜 왜 이리 한번 해드리자는데 그렇게 어려워?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꾹 눌렀어요. 좋아, 호텔에서 하자. 대신 조건 있어. 조건? 무슨 조건? 곧 있을 우리 아빠 칠순 때 똑같이 해줘. 호텔에서 같은 규모로. 그리고 그 비용은 당신이 시어머니 환갑처럼 우리 저축해서 기꺼이 부담하고. 남편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예상 못했던 것 같았어요. 그건 2년도 안 남았잖아. 그 돈을 무슨 수로 부담을 해?
2년 동안 모으면 적어도 1,000만 원은 더 모으겠지. 이번에 3천만 원 쓰고 나면 2천만 원 남으니까 1,000만 원 더 모아서 쓰면 되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남편도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 그게 약속 못하겠어? 그럼 시어머니 환갑도 우리 엄마처럼 가족끼리 조촐하게 해. 공평하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참을 뜸을 들이더니 결국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조촐하게 하면 되잖아. 저는 당당했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니까요. 결국 시어머니 환갑은 중간 규모 뷔페로 진행됐어요. 1,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호텔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잔치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더군요. 남편이 다른 방에서 전화 받는 거 못 들은 줄 알았겠지만 저는 방문 밖에서 다 들었어요. 그래서 환갑을 제대로 못했잖아. 호텔에서 하려고 했는데 다 큰년이 치사하게 굴어서 그런 거야. 돈 아깝다고 깎았다며? 내가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고 살았는데 며느리가 초를 치니? 시어머니가 저를 그년이라고 부르더군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근데 남편의 대응에 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더 강하게 말했어야 했는데 다음에 제가 따로 더 해드릴게요. 좋은데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게요. 남편은 오히려 사과를 하더군요.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모든 것이 제 탓인 것처럼 굴었습니다. 저를 감싸주지도 않았어요. 남편이 어머니를 설득할 생각이라도 있었다면 장모님 환갑은 그것보다 더 조촐하게 했으니 참으시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다음에 더 챙겨주겠다니 남편에게 정말 실망감이 확 들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조촐하게 하겠다곤 했지만 500만 원과 1,500만 원도 차이가 많이 컸잖아요. 돈 때문에 치사하게 굴긴 싫은데 그 대상이 양가 어머님이니 더 짜증이 났어요. 그날 이후로 남편은 며칠간 저한테 냉랭하게 대했어요. 말도 잘 안 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밥 먹을 때도 한마디도 안 하고요. 여보, 밥 먹어. 여보? 나왔잖아. 그만 좀 불러. 툭툭 내뱉듯이 말하더군요. 일부러 저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님 환갑잔치 때문에 아직도 나한테 화났어? 당신이 왜 화를 내? 돈도 1,500만 원이나 썼는데 화를 내도 내가 내야지. 나도 열받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적금 통장에서 1,000만 원 빼다가 우리 엄마한테 줄까? 그 말을 듣고서야 남편도 틱틱거리며 무시하는 걸 멈추더군요. 하지만 그걸로 저희 사이는 어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이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계산적인 년으로 낙인 찍었고 남편 마음속에도 저에 대한 앙금이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당연한 권리를 주장한 것뿐이었지만 그들에게 저는 그날부터 적이 된 듯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저희 결혼 생활에 심각하게 금이 갈 만한 일이 생겼어요. 부모님 환갑을 두고 아웅다웅하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사건이었죠. 남편이 어느 날 저를 조심스럽게 부르더군요. 퇴근하고 저녁 먹은 후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시어머니 환갑잔치 사건 이후로는 그렇게 다정한 행동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간 의심이 확 들었어요. 여보, 나 상담할 게 있어. 뭔데? 무슨 일이야? 사실 사촌 형이 하는 사업이 있는데 정말 확실해. 3천만 원만 투자하면 2년 안에 2배로 불릴 수 있대. 저는 바로 고개를 저었어요.
투자라는 말만 들어도 불안했거든요. 제 주변에 투자로 망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게다가 투자 금액의 2배를 돌려준다는 것도 신뢰가 가지 않는 조건이었어요. 저는 일단 반대했습니다. 우리 저축으로는 무리야. 그리고 투자는 위험하잖아. 잘못되면 어떡해. 아니야, 이건 진짜 확실해. 사촌 형이 직접 하는 건데 형이 나한테 사기치겠어? 피부친데? 그래도 3천만 원 너무 큰 돈이야. 우리한테 그런 큰 돈이 어딨어. 솔직히 지금도 많이 빠듯하고. 그때는 저희도 아이를 낳고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를 한 직후라 돈이 없었어요. 아파트 대출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러니까 장인 어른한테 좀 빌리면 안 될까? 사업 성공하면 바로 갚고 효도도 하고 장인 어른한테 용돈도 더 드리고. 저는 불안해서 반대했습니다. 남편이 포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며칠 뒤 친정에 방문하게 됐어요. 어버이날이었거든요. 남편은 결혼 후 어버이날에 친정이 잘 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바빴고 친정은 멀었으니까요. 하지만 그해 어버이날에는 남편과 함께 갈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계셨는데 저희가 들어가니까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왔어. 밥 먹었어. 네, 아버지. 올해는 남편도 같이 왔어요. 그래. 오랜만이구만. 예, 아버님. 잘 지내셨습니까? 남편이 여느 때와는 다르게 무척 살가운 표정으로 인사를 건네더군요. 아버지도 싱긋 웃으며 잘 받아주셨어요. 그렇게 거실에 다들 모여 앉았고 저는 어머니와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식사하러 가기에는 좀 이른 시간이어서 커피 한잔하고 가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거실에서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혹시 한 3천만 원만 투자해보실 생각 없으십니까? 저는 남편의 말에 화들짝 놀랐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안 된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멋대로 친정아버지에게 그 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둘러 거실로 나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지셨어요. 웃음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투자? 어떤 투자인데? 정확히 뭐 하는 곳이고? 남편이 나서서 대답했어요. 그게 사촌형이 하는 사업인데요. 수익률이 확실하고요. 안정적이고요. 수익률이 얼만데? 2년 안에 2배 정도요. 원금 보장도 되고요. 2배? 2년에 2배? 아버지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 온화하신 분이 그런 목소리를 내시니까 등골이 서늘하더군요.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었지만 두 사람 대화에 끼어들 수가 없었어요. 그런 사업이 세상에 어딨나? 은행 이자가 몇 프로인데, 그리고 자네는 구체적으로 뭘 하는 사업인지도 모르지 않나? 남편이 우물쭈물하더군요. 제대로 된 설명을 못했어요. 그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하던데. 사람들이 투자하면 수익이 나오고. 네트워크? 사람들이 투자하면? 아버지 눈이 매서워지셨어요. 그거 다단계 아니야? 아닙니다. 다단계랑은 달라요. 이거는 합법적인 거고요. 합법적인데 왜 어떤 곳인지 설명을 못하나? 그리고 세상에 어떤 회사가 우리 회사는 무조건 원금 2배를 보장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게 맞는 거지. 남편이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는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내가 제대로 알아보기 전에는 내 돈은 한 푼도 안 된다. 그리고 성미야, 내가 알아보기 전에는 네 돈도 절대 주지 마라. 알았지? 남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어요. 자존심이 상했나 봐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장인어른, 전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절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성미야,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알지? 너도 나도 다 고생해봐서 알지 않냐? 네, 아버지. 차 안에서 남편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표정이 굳어서 운전대만 꽉 쥐고 있더군요.
집에 와서도 며칠간 저한테 짜증을 부렸습니다. 당신 아버진 도대체 왜 그러셔? 사위가 말하는데 그렇게 무시해도 돼? 무시한 게 아니라 걱정해서 그러신 거야. 걱정? 그냥 돈 아까워서 그런 거지. 돈도 많으시면서 사위한테 그깟 3천만 원 못 빌려줘? 여보, 아버지가 알아보신다고 했잖아. 일단 기다려봐. 그렇게 며칠 후 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미야, 아빠가 그 사업이라는 거 알아봤다. 네? 어떻게요?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 동종업계 사람들한테 수소문했지. 아버지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거 다단계랑 비슷한 거더라. 원금 회수 불가능한 구조야. 밑에 사람 돈으로 위에 사람한테 주는 거야. 결국 맨 밑에 있는 사람은 다 잃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다 알아봤는데 네 남편이 거기 이미 2천만 원 넣었더라. 물린 돈 빼려고 가족 돈까지 끌어들이려는 거야. 네? 저는 아버지 말에 너무 놀라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설마 남편이 돈을 먼저 냈을 줄이야. 게다가 2천만 원이라면 작은 돈도 아니잖아요. 그 돈이 어디서 났나 싶더라고요. 그 돈 못 빼. 이미 물린 거야. 그러니까 네 돈은 절대 주지 마. 알았지? 네, 아버지. 저는 그날 밤 남편에게 추궁했어요. 저녁 먹고 설거지 끝내고 남편이 TV 보고 있을 때 앞에 서서 물었습니다. 당신 설마 그 사업에 이미 돈 넣었어? 남편이 움찔하더군요. 누가 그래? 장인어른이야? 내가 물어보는 거야. 넣었어 안 넣었어? 그게 얼마 넣었어? 남편은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있다가 인정했어요. TV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면서 눈도 못 마주치더군요. 2천만 원 넣었어. 근데 그건 진짜 괜찮아. 장인어른이 오해하신 거야. 오해? 그게 다단계 유사 사기라던데? 아니야. 그냥 좀 의심받는 거지. 사기는 아니야. 사촌 형이 하는 건데 형이 나한테 사기 치겠어? 여보, 왜 이렇게 순진해? 가족이라고 사기 안 쳐? 그리고 2천만 원 어디서 난 거야? 설마 우리 적금에서 뺀 건 아니지? 남편이 또 말을 못하더군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 썼어. 근데 금방 불려서 갚으려고 했어. 적금에서 함부로 빼?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게 당신 혼자 모은 돈이야? 왜 함부로 그걸 빼내서 써? 말하면 반대했을 거잖아. 반대할 만하니까 반대하지. 게다가 아버지가 하지 말라고 이미 이야기했는데도 더 넣으려고 한 거잖아. 2천만 원이나 물려있으면서 아버지한테 돈 빌리려고 한 것도 진짜 어이없구만. 저와 남편은 그날 대판 싸웠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그 업체 대표가 사기죄로 구속됐어요. 남편이 넣은 2천만 원은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이 한 말에 저는 더 충격을 받았어요. 운이 없었을 뿐이야. 장인어른이 도와주셨으면 우리가 돈 더 벌고 나올 수도 있었다고. 초기에 빼려면 더 투자해야 했거든. 책임을 친정 아버지한테 돌리더군요. 아버지가 돈을 안 빌려줘서 더 손해봤다는 식으로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따지고 들었죠. 그게 무슨 소리야? 아버지가 안 빌려주셔서 그나마 2천만 원만 잃은 거잖아. 잘못했으면 아버지 돈까지 싹 다 잃어버렸을 거라고. 아니야, 더 넣었으면 빨리 회수할 수 있었어. 타이밍을 놓친 거라고. 와, 이래서 다단계가 무서운 거네. 당신 생각하는 것 좀 봐. 완전히 거기에 매몰돼서 다른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 그게 아닌 거면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그냥 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 건데 설마 그건 아니지? 남편은 한심하다는 듯 쳐다보는 제게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자기가 다 맞고 우리 아버지 선택이 틀렸다고 말하고 싶어도 이미 2천만 원을 잃은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전 그때 처음으로 남편이라는 사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고 남 탓만 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왜 연애 때
신혼 초엔 이런 걸 못 느꼈을까 싶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습니다. 아버지는 이 일로 남편을 완전히 불신하게 되셨어요. 하지만 저를 위해서 겉으론 티를 안 내셨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반응이 더 어이가 없었어요. 장인이 돈 좀 빌려주면 될 걸 왜 그랬대? 사위가 급하다는데 돈 있으면서 안 빌려주는 건 너무하지 않어? 돈 좀 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 이야기를 듣는데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2천만 원 잃은 남편은 탓하지도 않고 싸고 돌며 3천만 원 안 빌려준 아버지 탓만 하며 헛소리 시전하더군요. 어머님, 저희 아버진 분명히 말렸어요. 그거 다단계라고요. 그걸 무시하고 미리 돈 빼지 않은 남편 잘못인데 왜 죄 없는 우리 아버지를 들먹이세요? 남편은 저 몰래 적금 통장 해약해서 그 돈 썼는데도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 아들이라도 그렇게 편들고 싶으세요? 저는 화가 나서 옆에서 모르는 척 한 소리 듣는 저를 무시하고 있던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우리 친정에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지원해주는 용돈이며 물건들은 이제 주지 말라고 이야기할게. 그렇게 잘해줘도 결국 욕먹을 건데 그냥 안 해주고 욕먹는 게 낫겠어. 안 그래? 제가 이렇게 말하자 남편이 옆에서 기함을 하며 저한테 뭐라고 하더군요.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아버님한텐 이런 이야기 하지 마. 시어머니는 남편이 장인어른에게 저런 돈이나 물건을 받았다는 걸 몰랐는지 남편 말에 당황한 듯 하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변명하려는데 그냥 듣지도 않고 나와버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아버지에게는 남편에게 용돈이며 선물 같은 거 앞으로 해주지 말라고 했어요. 물론 시어머니의 저 말을 전하진 않았어요. 친정아버지에게 그런 소리를 전하는 것조차 너무 싫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친정에 말했다고 생각했는지 한참을 삐쳐서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런 남편을 그냥 놔뒀습니다. 이런 큰 사고를 치고도 삐치는 인간의 심리를 모르겠어서요. 그렇게 친정과 시댁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그 이후로 남편은 사고치지 않고 조용히 보냈습니다. 지가 양심이란 게 있으면 인간적으로 조용히 있어야 맞는 거죠.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은 정말 아이의 존재 하나에만 의지해 이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 20년 차가 되던 해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어요. 시작은 친정 아버지께서 간암 2기 판정을 받은 날부터였어요. 제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릴 만큼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병실 침대에 앉아 계셨는데 절 보시자마자 웃으셨어요. 왜 그렇게 울상이야? 괜찮다. 초기에 발견했으니까 수술하면 낫는데. 아버지? 울지마. 아빠 안 죽어. 걱정하지 마라.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아버지는 회복하셨지만 그 후로 생각이 많아지신 것 같았습니다. 병실에서 자주 창밖을 바라보시더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부르셨어요. 퇴원하시고 몇 주 지났을 때였어요. 거실에 저랑 단둘이 앉으셨습니다. 성미야, 아빠가 너한테 할 말 있다. 네, 아버지. 아빠 재산 말이다. 이제 정리해둬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이제 다 나으셨잖아요. 그거 아버지 다 쓰고 가요. 다 쓰기는 딸 하나 있는데 도와주고 가야지. 그러니 정리할 건 해두려고.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 이번에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 아버지는 한숨을 쉬시더니 절 똑바로 쳐다보셨어요.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내 재산은 전부 너와 엄마한테만 간다. 대신
조건이 있어. 조건이요? 네 남편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너 혼자 가지고 있어. 네가 필요할 때, 네가 집에 써야 할 때만 쓰고 절대로 네 남편에게 넘겨줄 생각하지 말라고. 아버지 눈이 차갑게 빛나셨어요. 평소에 보지 못했던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조건은 이해가 됐습니다. 적금한 돈으로 사고치는 인간을 믿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했죠. 그런데 뒤이은 아버지의 말에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너 혹시 사위가 나한테 돈 빌려간 거 알고 있어? 네? 무슨 돈이요? 5년 전에 그 인간이 너 몰래 나 찾아왔어. 회사 자금 문제로 급하다고 5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었어요. 5년 전이면 결혼 15년 차인 때인데 그때 남편이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너한테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더라. 창피하니까. 나중에 성공해서 갚겠다고. 난 네 생각에 빌려줬어. 그래도 사위니까. 차용증도 썼고 투자는 아니었으니 내가 큰 양보한 거지. 그래서요? 5년 동안 한 푼도 안 갚았어. 내가 한꺼번에 갚으라고 한 것도 아니다. 조금씩이라도 갚으라고 이야기했는데 말도 안 듣더구나. 아버지 목소리가 떨리셨어요. 분노 때문인지 서운함 때문인진 모르겠더군요. 내가 몇 번이나 갚으라고 했는지 알아? 전화도 하고 만나자고도 하고 그때마다 조금만 더요. 사정이 안 좋아서요. 가족인데 설마 제가 안 갚겠어요. 그 말뿐이더라. 아버지가 서랍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셨어요. 차용증이었습니다. 그 위에 아버지가 빨간 펜으로 메모한 날짜들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갚으라고 연락한 날짜들이야. 벌써 10번도 넘어. 저는 차용증을 들고 손이 떨렸어요. 남편 필체가 맞았습니다. 도장도 찍혀 있고요. 그놈은 내 돈 떼먹을 생각인 거야. 나도 여태껏 널 생각해서 참은 거야. 네가 힘들까 봐. 아버지, 근데 이번에 아픈데도 병문안 오지도 않고 너한테 이야기도 안 하는 걸 보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내 재산은 네 남편한테 한 푼도 가면 안 돼. 알겠지? 저는 아버지 말에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 퇴근을 기다렸어요. 손에는 차용증을 들고 말이죠.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현관에서 차용증을 들이밀었어요. 이게 뭐야? 남편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신발도 안 벗고 굳어버렸어요. 이건 어디서 아버지한테 5천만 원 빌렸어? 나 몰래? 그건 어려울 때 급해서 갚으려고 했는데 사정이 5년이야. 5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말 안 했잖아. 게다가 아버지 아플 때도 아무 말 없었지. 설마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냥 없던 일로 하려고 한 거야? 아니야, 갚으려고 했어. 진짜야. 남편이 억울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어요. 장인어른도 이해해 주셨잖아. 굳이 갚으라고 심하게 안 하셨어. 이해해 주셨다고? 여기 아버지가 갚으라고 연락한 날짜 다 적혀 있어. 10번도 넘게. 저도 차용증을 남편 코앞에 들이밀었어요. 이게 이해해 주신 거야? 이게? 남편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눈동자가 흔들리더군요. 저는 그 주에 제 명의 정기 예금을 해지했어요. 직장 생활하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원래 적금은 남편 명의 계좌에서 모으고 있었는데 다단계 사건 이후로 제 명의로 모으고 있었거든요. 그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아버지, 남편 대신 제가 갚을게요. 정말 죄송해요. 성미야, 이건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왜 미안해해? 그리고 내가 언제 너더러 갚으랬어? 그래도 남편이 빌린 돈이니까 제가 갚아야죠. 아버지한테 이런 걱정 끼쳐서 정말 죄송해요.
아버지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돈을 받으셨어요. 이 돈 네 이름으로 맡아둘게. 결국 다 네 거다. 너한테 다시 돌려주면 그 인간이 또 이 돈에 눈독 들일지 모르니까. 아버지는 결국 돈을 받지 않으신 거나 다름없었죠. 저는 아버지를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남편 회사가 정말 힘든 거였다면 남편이 제게 먼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적금 해지해서 좀 써야겠다고 말이죠. 집에 돈이 있으니 아버지에게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남편은 제게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직접 돈을 빌렸어요. 그것도 저 몰래. 아마 회사가 힘들다는 걸 증명하지 못하니 제게 적금을 해지하자는 말을 못했을 거예요. 제가 추측하는 게 맞다면 남편은 회사가 위험한 것도 아닌데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간 게 되잖아요. 저는 집에 와서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저녁 먹고 마주 앉아서요. 앞으로 매달 200만 원씩 나한테 갚아. 25개월 동안. 뭐? 200만 원씩? 아니, 그럼 내 용돈은... 용돈? 당신 때문에 날아간 적금이 얼만데 용돈 걱정이야? 아버지 돈은 내가 대신 갚았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갚아. 아, 야, 그건 너무하잖아. 25개월 만에 그 큰 돈을 무슨 수로 갚아? 5년 동안 아버지한테도 안 갚은 사람이 무슨 말을 해? 나한테라도 제대로 갚아. 남편은 결국 매달 월급에서 200만 원씩 자동이체 설정을 해야 했어요. 증거가 있으니 빠져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 돈의 절반은 어머니 명의의 통장에 차곡차곡 모아뒀습니다. 아버지에게 갚은 적금 중 절반은 남편 월급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는 제게 말했던 것처럼 변호사를 통해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하셨어요. 모든 재산은 배우자와 딸에게만 상속한다. 사위에게는 어떠한 재산도 상속하지 않는다. 딸에게 상속하는 재산도 사위에게 주지 않는 조건으로 상속하기로 한다. 이 내용이 주요 내용인 유언장 원본은 변호사 사무실 금고에, 등본은 친정집 금고에 보관되었습니다. 저는 유언장 내용을 알았지만 남편에게는 비밀로 했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간암을 이겨낸 분이신데 심장마비로 돌아가게 되실 줄은 아무도 상상 못했죠. 그날 친정어머니 동창회가 있었는데 동창회 장소가 저희 집 근처였어요. 저녁 늦게 먼 친정까지 가게 하려니 친정어머니가 힘드실 것 같아 저희 집에서 주무시게 하고 아버지를 혼자 뒀습니다. 다행히 남편도 그날 워크숍으로 없었거든요. 다음 날 집에 돌아가신 어머니가 보신 게 돌아가신 아버지였어요. 그렇게 저는 바로 달려갔고 장례식장을 차리고 남편에게 전화했어요. 손이 떨려서 전화기를 제대로 잡기도 힘들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빨리 와. 그런데 남편이 한 말에 저는 처음에 어이가 없었어요. 뭐? 장인어른이? 그래. 목소리에 긴장감이 없었어요. 놀란 것 같지도 않았고요. 나 지금 부산으로 급하게 출장 가야 해. 거래처 문제가 터져서. 뭐? 아버지 돌아가셨다니까 출장이 뭔 말이야? 야, 나도 급하거든. 이틀만 기다려. 빨리 끝내고 꼭 갈게.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3일장 내내 남편은 장례식장에 콧배기도 안 비쳤습니다. 조문객들이 수근거리더군요. 아버지 친구분들, 회사 직원분들, 친척분들이 다 오셨는데 사위만 없었으니까요. 사위분은 왜 안 오셨어요? 그래도 장인어른 돌아가셨는데.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창피하셨겠어요. 어머니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더군요. 우리 사위가 좀 바빠서 회사 일이 급하대요. 올 거예요, 곧.
어머니 얼굴이 빨개지시는 걸 보면서 저는 속이 끓어올랐어요.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장례 2일차 밤, 어머니가 잠깐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셨어요. 새벽에 빈소를 지키다가요. 너희 이모가 집에 왔는데 잠깐 와보라는구나. 집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아마 별거 아닌 것 같긴 한데 갔다 와야겠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1시간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창백하셨어요. 다리도 후들거리시더군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집에 누가 다녀간 것 같아. 네? 네 이모가 현관문이 열려 있었대. 분명히 잠그고 왔는데 가보니까 서재가 어질러져 있고.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둑이요? 경찰 불렀어요? 잃어버린 건 없는 것 같아. 금고는 안 열렸더라. 비밀번호를 몰랐나 봐. 그냥 뒤적이는 흔적만 있고. 장례 끝나고 저는 친정집으로 갔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설치해 두신 현관과 거실 CCTV를 확인했습니다. 아버지는 보안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영상을 돌려보는데 장례식장 첫날 오후 2시경 화면에 찍힌 두 사람을 보고 너무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어요. 바로 남편과 시어머니가 찍혀 있었거든요. 둘이 함께 친정집에 들어왔더군요.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제가 설정했는데 무심코 친정집 도어락 번호와 동일하게 설정했었거든요. 그걸 알았는지 손쉽게 집으로 들어가더군요. 영상 속에서 둘이 서재로 들어가더군요. 서랍을 열고 책상을 뒤지고 금고 앞에 섰어요. 비밀번호가 뭐야? 빨리 열어봐. 시어머니 목소리였습니다. 모르겠어요. 장인어른 생년월일로 해볼게요.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뭐냐고? 시어머니가 짜증을 내더군요. 어머니 일단 나가요. 서류라도 찾아봐요. 유언장 사본이 어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만 없으면 우리도 돈 받을 수 있어요.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그들은 한참 동안 서류들을 뒤지다가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못 찾은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장례식에 안 온 진짜 이유를 직접 보고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은 채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정신 나간 인간들 둘이 작당해서 가족들이 장례식장이 있는 틈을 타 유언장을 훔치거나 없애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영상을 USB에 저장해뒀어요. 그리고 아무 내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유언장 원본을 확인했습니다. 부동산과 현금 포함해서 약 30억 원 상당입니다. 배우자분과 따님께 상속됩니다. 유언장이 명시된 대로 사위분은 상속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제 몫은 세금 떼고 약 12억 원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실이 남편에게 알려지자 남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현관문 열고 들어가니 슬리퍼까지 제 앞에 갖다 놓더라고요. 여보, 정말 미안해. 출장이 급해서. 아버님 영전에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네. 내가 너무했지? 자, 이거 받아. 남편이 제게 준 건 돈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500만 원이나 들어있더군요. 엄마가 장례식장에 못 가봐서 죄송하다고 돈 주셨어. 그걸로 작게나마 도움됐으면 좋겠다고. 제가 몰랐으면 이 행위가 정말 위로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제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모습이 무언가를 위한 준비로만 보이더군요. 제 의심은 꿈에도 모른 채 남편은 저를 위로한답시고 어깨도 주무르고 차도 끓여줬어요. 평소에 안 하던 짓을 다 하더군요. 저는 그 모습에 정말 분노와 함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남자의 이중성에 치가 떨리더군요. 피곤하지? 내가 밥 차릴게. 당신은 쉬어. 그러고 보니 아버님 상속재산이 30억이나 된다면서? 이야, 그 아버님도 참 알뜰살뜰 모아두셨네. 역겨웠지만 참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따귀를 올려치고 쌍욕을 퍼부으며 제 분노를 남편에게 고스란히 다 퍼붓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저는 가해자고 남편은 제게 분명히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할 것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딱 다음 날까지 참기로 한 거였어요. 다음 날은 이혼 서류를 작성해서 남편에게 소송을 걸 예정이었거든요. 그런데 밥을 차린 후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군요. 밥 먹고 나서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는데 남편이 제 손을 잡더군요. 여보, 상속 정리되면 어떻게 할 거야?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는데 있잖아, 그 돈으로 우리 엄마 아파트 사주자. 어때? 남편의 말에 순식간에 제 몸에 불이 붙는 것처럼 확 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화가 나서 속에 천불이 나는 기분이 어떤 건지 정확히 느낄 정도로 열이 받았습니다. 500만 원이 이걸 위한 준비였구나 싶었죠. 뭐라고? 겨우 이새로 빠져나온 말에 남편이 핑계대듯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평생 작은 빌라에서 힘들게 사셨잖아. 이번 기회에 편하게 해드리자. 어차피 돈도 생겼잖아. 저는 속으로 피가 거꾸로 솟았지만 표정을 관리했어요. 그래?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어. 평생 월세 살면서 나 키우셨는데 이번에 제대로 효도하자. 생각해볼게. 장인어른 장례식장에 코빼기도 안 비친 인간이 장인어른 돈으로 효도 타령이라니. 욕이 나오려는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하는 틈에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의 카톡이 있더군요. 금고 못 열었으니 다른 방법 써야지. 30억인데 우리가 손 놓고 있어? 엄마 걱정 마. 일단 아파트 계약부터 해서 기정사실로 만들면 우리 거야. 그 여자가 돈 줄 때까지 조르면 돼. 그 여자 아버지가 생전에 날 무시하더니 결국 우리 배 채워주게 생겼네. 인생사 세옹지 마. 근데 사돈 금고에 현금도 있었을 텐데 못 연 게 진짜 아쉽다. 그러니까요. 비밀번호를 알았어야 하는데. 돌아가신 아버지를 조롱하는 대화. 손이 떨렸지만 캡처해뒀어요. 증거는 많을수록 좋으니까요. 저는 씻고 나온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머님 평생 고생하셨는데 어디가 좋겠어? 진짜? 고마워 여보. 내가 미리 알아놨거든. 계약금만 보내면 돼. 남편이 경기도에 있는 10억짜리 아파트 계약서를 보여주더군요. 부동산에서 받아온 서류를 탁자에 펼치면서 신이 났더라고요. 장례가 끝난 날 이 서류를 가져온 거면 장례 끝나기도 전에 준비했다는 뜻이니 더 화가 났지만 내색 없이 다 들었습니다. 여보, 여기 괜찮지? 신축이고 여기랑 가깝고. 계약금 보낸다? 좋네. 다음 주에 상속 절차 마무리되면 돈 줄게. 일단 계약해. 진짜? 야, 고마워. 남편은 신이 나서 계약금 3억 원을 자기 명의로 보냈어요. 벌써 본인 신용대출 1억 5천만 원, 시어머니 빌라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을 끌어 모아뒀더라고요. 제가 마음 바꿀까봐 그날 저녁 바로 계약금을 보내더군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남편놈 인생 종치는 소리가 머릿속에 들렸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계약이 완전히 유효해졌을 때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밥 먹고 과일 먹고 TV 보려는데 제가 노트북을 꺼내니까 남편이 의아해하더군요. 여보, 이것 좀 봐. 여기 재밌는 게 찍혔거든. CCTV 영상을 재생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친정집에 들어가는 장면을 본 남편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사과를 떨어뜨렸습니다. 이건 그냥 뭔가 찾으러. 뭘 찾으러? 유언장? 아버지 금고 왜 열려고 했어? 오해야.
어머니가 장인어른 유품 중에 유품? 장례식장에서도 안 오고 유품 찾으러 왔다고? 그것도 둘이서?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 들었어. 유언장 없애려고 했다며. 당신한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내용이 들어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보는데 얼마나 소름이 끼치던지. 남편이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더군요. 눈동자가 미친 듯이 흔들렸어요. 내가 원래는 아파트 잔금 주려고 했거든? 근데 이걸 보고도 내가 돈을 주면 내가 진짜 천하의 불효녀가 되는 거잖아. 뭐? 여보, 안 돼. 다음 주까지 준다면서. 나 계약금 벌써 냈다고. 자그마치 3억이야. 그거야 당신 사정이고. 저걸 보고도 내가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해? 미친놈아? 네가 인간이야? 쓰레기지. 그럼 계약금 3억은? 남편 목소리가 찢어지더군요. 잔금 치를 능력 없으면 계약 파기되고 3억은 위약금으로 날아가겠네.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얼굴이 파랗게 질려 덜덜 떨더군요. 손으로 머리카락을 쥐어뜯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 유언장 훔치러 간 거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미쳤어? 완전히 날 속인 거야?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남편이 고함을 질렀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엔 안 오고 유언장 훔치려 한 놈이 할 소리야? 네가 사람이야? 야, 그건 어머니가 시킨 거야. 난 어쩔 수 없이 네 발로 걸어 들어갔잖아. 네 손으로 금고 열려고 했잖아. 아이, 그건 말해봐. 그게 뭐야?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유언장 훔치러 간 게 말이 돼? 남편이 갑자기 역으로 소리를 지르더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었어요. 아야, 애초에 장인어른이 잘못한 거잖아. 왜 그딴 조건을 걸어? 내가 25년 동안 얼마나 잘해드렸는데. 뭐? 네가 뭘 했는데? 돈 빌리고 안 갚고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 아이, 처자식 안 버린 것만으로도 효도한 거지. 그리고 그깟 돈 좀 떼어먹었다고 내가 한 푼도 못 받게 만드는 게 말이 돼? 그 이야기의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딴 말을 저렇게 당당하게 꺼내다니. 아, 날 언제든 버릴 생각이 있었는데 아버지 돈 때문에 참은 거였어? 완전 쓰레기네. 내가 인간이 아닌 악마랑 살았던 거네. 어? 그래, 그렇다니 다행이네. 나도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참에 헤어지자. 너랑 살면 우리 아버지한테 죄송해서라도 헤어져야겠어.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엄마, 지금 큰일 났어. 이 여자가 집 잠금을 안 준대.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바꿔봐. 야, 주기로 했던 돈인데 왜 안 줘? 남의 부모님 집에 몰래 들어간 도둑놈들한테 돈을 왜 줘요? 뭐? 난 그런 적 없어. 증거 있어? CCTV 영상 경찰에 넘길까요? 주거침입죄 절도 미수예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조용해지더군요. 뭐? 무슨 CCTV? 친정집에 카메라 있는 거 모르셨어요? 어머니랑 이 사람이 금고 열려고 했던 거 다 찍혔어요. 소리까지 다 녹음됐고요. 시어머니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때 남편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멱살을 잡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너 이게 뭐하는 짓이야? 3억이 날아갔잖아. 3억이! 손대지 마! 손대면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남편이 멈칫했어요. 전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 더 물어볼 거 있어. 아버지 돌아가신 날 워크숍이라더니 왜 친정집에 갔어? 남편 얼굴이 또다시 굳어졌어요.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CCTV 더 돌려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에 당신이 왔던데?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어요. 아버지 사망 전날 영상을 틀었습니다. 거실에서 아버지와 남편이 격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은 친정아버지에게 유산 상속에 대한 걸 따지고 있었어요. 왜 자신에게 한 푼도 주지 말라는 걸 조건으로 내걸었냐고요. 이 영상을 보고 전 진짜 쓰러질 뻔했어요. 이 영상은 친정 어머니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남편과 싸운 다음 날 새벽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으니까요. 남편이 나갈 때까지 아버지가 살아계시긴 했어요. 하지만 그 몇 시간 뒤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틀림없는 사실이었죠. 당신이 아버지 죽인 거나 마찬가지야. 난 그런 의도 없었어. 아니, 장인어른이 너무 흥분하셔서 내가 무슨 수로 막아. 흥분? 당신이 협박했잖아. 70 넘은 노인한테 고함을 지르고 협박하고. 아버지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으셨을지 알아? 야, 그건 장인어른이 나한테 먼저. 뭘 먼저? 아버지가 뭘 먼저 했는데? 당신 돈 떼먹은 거 참아주신 게 잘못이야? 끝까지 반성은커녕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더군요. 물론 아버지의 심장마비가 남편 탓이 아닐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남편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로만 보였어요. 그 영상도 증거로 낼 거야. 야, 그건 안 돼. 그건 제발. 남편이 무릎을 꿇더군요.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보, 잘못했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25년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더 열받는 거야. 배신감 느끼고. 여보, 나 진심으로 당신 사랑해. 진짜야. 사랑? 아버지 장례식에도 안 온 게 사랑이야? 유언장 훔치러 간 게 사랑이야? 아니면 와이프 아버지 심장마비 걸리도록 열받게 만든 게 사랑이야? 처자식 안 버린 게 효도라면서 그게 네 사랑이야? 그럼 그딴 사랑 난 필요 없어!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고 모든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CCTV 영상, 카톡 대화 내역, 송금 기록 등을 이유로 유책 배우자 이혼 소송을 제기했어요.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배제도 함께요. 남편은 반격을 시도했어요.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법정에서 싸웠습니다. 상속재산도 혼인 중에 받은 거니까 부부 공동재산이야. 나도 권리 있어.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상속재산은 고유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요. 게다가 유책 배우자인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결국 재산은 제가 다 갖고 왔고 남편에게는 재산 분할 분도 거의 없었고 제게 위자료까지 지급해야 했어요. 게다가 아파트 계약금 3억은 잠금 능력이 없어 계약 해제, 전액 위약금으로 처리됐어요. 신용대출 1억 5천에 이자까지 상환할 능력이 없으니 신용불량자가 됐죠. 시어머니의 빌라담보 1억 5천은 결국 경매로 넘어갔어요. 회사에는 남편이 장인어른을 협박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죠. 결국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어요. 남편은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면서 제대로 된 취업은 불가능해졌어요. 쪽방에서 일용직으로 겨우 생계를 유지하더군요. 시어머니는 담보 잡힌 빌라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쫓겨나셨어요. 시누이 집에 얹혀 살다가 갈등이 생겨 거기서도 쫓겨나셨고요. 결국 기초수급자로 임대아파트 신세가 됐습니다. 다 그년 때문이야. 내 새끼가 뭘 잘못했는데 그년이 내 아들 인생 망쳐놨어. 끝까지 반성은 없었어요. 참으로 변함없는 사람이더라고요. 두 사람 다. 저런 인간들을 믿은 제가 잘못이죠. 25년 만에 헤어나온 것도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지금 저는 상속재산으로 다 큰 아이와 친정어머니 모시고 평안하게 살고 있어요. 어머니랑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에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